제가 아기가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서 늘 보여드린 슬라이드인데 딸만 이렇게 다섯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 많죠. 예. 자, 그래서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코로나 시기가 돼서 뭐 이렇게 책을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책을 어떻게 공교롭게도 좀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히포크라테스도 쓰고 이거는 뭐 공저로 같이 쓴 것도 있고요. 뭐 그리고 최근에 뭐 이런 책도 쓰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책은 이렇게 쓰니까 재미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렇게 막 상 비슷한 것도 받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직업이 자꾸 바뀌려고 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개업을 하다가 작년에 이렇게 어떻게 접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원래 하는 거는 이렇게 내시경을 이렇게 주로 하는 이렇게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용종을 절제하고 막 이런 게 제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이게 본업이 이런 건데 이게 바뀌게 돼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미술을 좋아하는 분들을 매주 모여가지고 금요일 날 모여서 뭐 이런 식으로 어, 모여서 뭐 수업 같은 걸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은 제가 제 책에 나왔던 내용을 해드릴까 아니면 책에 없는 걸 할까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다가 뭐 책에 있는 거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없는 것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해드리고 일단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중간중간 어떻게 할지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다양하신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가보셨나요? 여기가? 가보셨을 거야 아마. 여기는 이제 되게 유명한 데인데요. 아주 유명한 데죠. 이거 보러고 다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아주 어렸을 때 갔는데 암스테르담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면은 우리가 북구의 모나리자라고 해서 아주 예쁜 여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까 강의하셨던 선생님도 계셨을 텐데 이거를 그렸던 분은 뭐 렘브란트랑 렘브란트는 아니고 뭐 빈센트 반 고흐만큼 유명한 그쪽에서 베르메르, 페이메르라고도 하는 분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아주 거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략이 빈틈 시장을 노려요. 빈틈 시장. 그래서 자꾸 말이 새서 죄송한데 이게 마스크 써서 그 다들 이 그림 보려고 여기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너무 예쁘잖아요. 막 근데 저는 이 그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시면 여기서 보면 여기 옆에 그림 그리고 이 옆에 그림인데 오늘은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옆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다들 이 그림만 너무 관심을 가지니까 얘기를 드린 거고 이 그림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우리말로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지 않아서 죄송한데 뭐 어려운 영어는 아니에요. 근데 밑에 보시면 엄마의 의무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이게 딜라우징이란 말이 일을 뭐 제거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건 나중에 후세 이름을 제목을 만든 거고요. 어쨌거나 자 이건 뭐 하는 표정 같으세요? 이렇게 잘하네요. 근데 일단 근데 그거는 이거 제목을 우리가 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전에 이런 걸 잘 몰랐을 때는 한가로운 이렇게 오후에 꼬마가 어떤 그렇지 엄마한테 안겨서 뭐가 화가 났는지 투정을 부린 것 같고 걔는 좀 삐진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죠. 아무튼 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아기가 살포시 묻고 있는 것 같죠.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죠. 그 옆에 있는 그림이고요. 자, 또 다른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은 잘 보시면 그림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예. 자, 이것도 보시면 이것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어요. 우리 헤이그는 이렇게 다나그라고 하는데 우리 이준 열사가 있는 그곳인데 이준 열사로 유명한 곳이죠. 자, 어쨌거나 이것도 보시면 정말로 이렇게 미세하게 그랬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17세기
골든 에이지, 그러니까 황금 시기의 그런 그림들은 아주 이렇게 일상의 소소한 그런 그림을 그리거든요. 종교화가 아니라. 자, 이것도 보시면은 엄마가 아기에게 아이에게 이렇게 아이에게 아주 단아하게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아이는 여차하면 사과 같은 걸 갖고 있는데 여차하면 도망칠 것 같죠? 안 그래요? 네. 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화가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누가 그랬냐면 이 화가는 페이메르, 그러니까 베르메르와 동시대에 살았던 화가예요. 자, 그런 화가가 그린 건데, 자,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이 화가도 일상을 그러니까 델프트라는 그 네덜란드에서 살았던 화가인데, 아무튼 보시면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제가 찍은 거를 확대해서 했나? 아무튼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우리식의 참빗이라고 아시죠? 참빗으로 이렇게 아주 무언가를 머리를 빗고 있는 거죠. 애 표정이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어요. 자,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애는 이제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하는 표정이죠. 자, 이렇게 이건 제가 찍은 사진 같고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또 하나 사진을 더 보여드릴게요. 같은 이것도 암스테르담에 있는 라이크스 뮤지엄에 있는 거고요. 이 화가도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의 풍속화가, 그 시대 네덜란드 골든 에이지 시기고요. 마찬가지로 근데 조금 틀린 거는 귀족 같죠, 이렇게. 왜냐하면 조금 옷이 굉장히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옷차림이 좀 부유해 보이잖아요. 또 뒤에 보니까 하녀처럼 보이고요. 자, 그런데 역시 참빗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빚고 있죠. 자, 이렇게 빚고 있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보시면은 무엇을 설명해 드리려는 걸 아시죠? 다시 요약해 드리면 첫 번째도 아이의 무엇인가, 또 두 번째도 아이의 무엇인가, 자, 세 번째도 아이의 무엇인가. 아시죠? 여기는 학생들은 뭐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머리에 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를 이렇게 잡고 있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아이들만 있었냐? 자, 우리는 뭐 아이의 이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시대의 다른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 화가도 마찬가지로 모레알처럼 많거든요. 네덜란드의 황금 시기의 화가들은 모레알처럼 많다고 하는데 꼭 아이들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어른들 사이에서도 머리니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화려하게 단장하는 것 같지만 어른들한테도 이렇게 머리니가 있어서 자세히 보시면 너무나 이렇게 우리의 참빗처럼 너무나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표정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머리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뭐 거창하게 의학 이야기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자, 우리 몸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가 몸에는 이렇게 보시면 머리에만 있는 거가 아니라 여기는 이걸 보시면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 헝가리 화가인데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립미술관에 있는 라슬로 메드난스키라는 화가가 그러는데, 이것은 보시면 무엇인가를 막 몸이 가려워서 막 그렇게 가려워서 이것저것을 긁고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는 인데 머리니가 아니라 몸니예요, 몸니. 자, 그냥 몸니를 막 간지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잘 보시면 이게 중요한 게 1915년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아까는 몇 세기죠? 17세기잖아요. 자, 그리고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머리니는 죽고 살진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니가 많이 창궐해도 지저분하지 죽고 살진 않아요. 그런데 몸니는요, 죽어요. 왜 죽냐면 이 몸니는 몸니 자체로 죽지는 않지만 몸니가 발진 디푸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발진 디푸스라고 그거를 몸니가 옮겨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죽었다는 것보다는 발진 디푸스 때문에 사망자가 더 많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우리 지금도 코로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게 인류에게 굉장히 위험하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발진 디푸스를 옮기고 있는 게 몸니 때문에 이 몸니는 아주 위험한
전염병이 되기 때문에 이 여기는 디프스가 몸니를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군대에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발진 디프스를 앓고 있어서 남자에게 막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시면 머리를 앓고 있으면 뭐다? 몸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이렇게 크러셔라 그래서 자기 몸을 그 몸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박멸하고 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은 찾으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니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몸에서 계속 기생해 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7세기 유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리지 않고 계속 있었던 거죠. 이렇게 계속 있었던 거죠. 자, 이런 그림들은 계속 찾을 수가 있고 너무나 많이 머리닛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니까 계속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제 책에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그려놨는데 이렇게 많은 그림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자, 이 그림은 보시면 이거는 이제 조금 야할 수도 있는데 루벤스라고 아주 유명한 바로크 시대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털코트를 입은 자기 이제 부인을 그렸던 그림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인간이 이제 옷을 입었다는 것이 문명사의 어떤 그런 발전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또 하나가 이를 더 퍼지게 했었다는 이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더 이가 몸을 퍼뜨리게 했던 또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시에 그 몸니를 박멸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DDP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DDP라고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는데 DDP라고 디프스를 옮기는 몸니를 죽이게 하는 박멸하는 그런 약질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가 몸니가 있고 쓰기가 그러네. 몸니가 있고 그다음 머리니가 있고 머리, 그다음 또 하나가 이 성기 쪽에 있는 성기에 침범하는 약간 그런 성병이 있거든요. 그 이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몸니가 머리니가 몸니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살지를 못해요. 또 이게 몸니가 머리니 가면 또 다른 종이에요. 여기 그 해부학 교수님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별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 얘기를 하면 좀 길어서 어쨌거나 각자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의 인체에 많이 위험한 것은 몸니였다. 하지만 머리니는 뭐죠?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위생상 박멸해야 되는 거죠. 실제 보면 이게 좀 징그러울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머리니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자, 얼마나 보면 좀 징그러워서 이거 식사는 다 하셨죠? 자, 이 정도 돼요. 이렇게. 얄밉죠?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이렇게. 얄밉죠? 자,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발생학적으로 이렇게 되고 우리처럼 막 이렇게 간지럽죠? 좀 확대해서 보면 막 이렇게 보여요. 요거는 보여드리기가 좀 죄송한데 막 이래요. 자, 그래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뭐 참니가 우리나라 거다 이렇게 하신 건데 이건 약간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는데 이건 국뽕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었던 건 아니어서 이런 거 보여드려도 될지 모르는데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거 빨리 없애야겠구나. 자, 그래서 이런 이라는 것들이 이가 지금도 간혹 어린 학생을 통해서 이가 많이 퍼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지금 잘 관리할 수가 있어요. 머리를 잘 감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잘 관리만 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하면 잘 관리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을 얘기를 드린 겁니다. 별로 재미없죠? 자, 그래요? 자, 그럼 좀 재밌는 거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친구가 있어서, 자,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자, 이거는 좀 안 나왔던 걸, 안 보여줬던 걸 한번 해드릴게요. 책에.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막스 리베르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독일 화가예요. 독일 화가. 19세기 독일 화가인데 이 화가는 그 독일에서 미넨 여기가 이제 미넨에서 맥주 파티를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그렸는데 막스 리베르만은 유태인이에요. 그러고 당시에 이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맥주를 막 마시고 있는 풍경을 막 그리고 있는 건데, 여기 있는 맥주 가게는 바깥에서 그런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맥주 가게라서 그만큼 유서가 깊은 가게거든요. 그래서 이 가게는 미넨에 있는 양조장 정원이 아주 유명한 가게에서 일상의 평범한 그림을 그렸던 거고, 인상파적인 그림을 그린 그 막스 리베르만의 아주 유명한 그림이고, 이 가게 이름이 아우구스트 켈러라는 맥주집의 전경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일상의 사람들을 아주 인상파적인 터치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멀리 보시면 이렇게 다시 멀리 보시면 멀리 이렇게 보면 저 위에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막 연주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리베르만이라 이 그림을 그린 리베르만은 독일의 어떤 유태인 출신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화가는 원래 우리가 인상파 하면은 프랑스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리에서 유학해서 거기에서 인상파의 화풍을 배우고, 그래서 독일 인상파를 주도했던 아주 유명했던 화가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이제 화가죠. 그래서 이 화가는 초창기에는 독일 인상주의를 대표하고 나름 굉장히 유명했던 화가인데, 그 전에는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이런 그림 딱 보시면 뭐죠? 이렇게 빈센트 반 고흐가 떠오르면은 그림을 참 많이 아시는 분들인데, 약간 가난한 삶을 그리고 그리고 약간 어두운 그림들, 이런 그림을 그렸던 화가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여기가 거기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우구스티나 켈러라고 하는 지금도 있는 맥주 축제. 그러니까 지금도 미넨에는 그 9월에서 10월 초까지 그 옥토버 축제라는 걸 하거든요. 그거의 한 장면을 그린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인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느냐? 자, 이 화가는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뭐 전쟁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막스 리베르만은 아까 같은 건 약간 좀 어두운 그림이지만, 이런 그림은 굉장히 아름답고 누구나 봐도 좋아할 만한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반제라고 써 있잖아요. 독일어니까 이렇게 반제라고 돼 있는데, 미넨에 반제라는 정원을 그렸는데, 이 정원은 당시에 리베르만은 매우 인기가 많은 화가였어요, 독일에서. 그래서 인기가 많고, 그래서 그림도 잘 팔리고, 그래서 뭐 베를린에 있었고 뭐 교수도 하고, 그래서 당시 굉장히 인기가 많으니까 사실적인 화풍을 그리다가 뭐 인상파적 화풍 그려서, 여기 실제 자기가 갖고 있는 베를린 외곽에 가면 반제에 리베르만에 있는 정원에 이런 데를 실제로 자기가 저택을 구입을 해서 당시 유명했던 어떠한 사람한테 건축 설계를 맡겨서 여기를 갖다가 직접 뭐 휴가 때라든지 와서 여기서 살면서 이런 아름다운 그림들을, 인상파적인 그림을 막 그렸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죠. 나치가 정권을 정립을 하잖아요. 자, 그러고 나니까 나치는 유태인에 대해서 마구 학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림을 막 이유 없이 뺏기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다른 화가가 그린 리베르만의 부인을 그린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그 빌라도 2차 세계 대전에는 야전병원으로 이용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미국에서 뭐 어떻게 뺏고 막 그러다가 그 손녀한테 어떻게 가게 되고 막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그 후손한테 이제 연결되고, 지금 현재는 여기가 이제 박물관처럼 이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독일을 가시게 되면 한번 좋은 곳인데, 자, 지금 여기까지 이제 서론이고 너무 장황하죠. 자,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이렇게 베를린에 가면 베를린 이쪽에 가면 리하트 슈트라스 거리에 제가 이렇게 쭉 갔는데, 이런 동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책에 이거 안 썼기 때문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한번 쓰려다가, 그러니까 리베르만이 제가 참 좋아하는 화가여서 베를린 여행하다 이렇게 우연히 이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사우어 브로우라고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페르낭트 사우어 브로우. 그러니까 잘 몰랐죠.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거리에. 독일에는 또 웬만하면 이렇게 스트라우스 이런 거리가 많거든요. 브론츠 있어서 뭔가 그래서 막 찾아봤죠. 막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유명한 의사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몰랐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자, 그런데 딱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누가? 그러니까 저는 뭐 리베르만 찾다가 이 그림 봤는데
리베르만이 그린 이 화가의 초상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서전이에요. 자, 서전이니까 뭐죠? 이렇게 서전은 뭐냐? 외과 의사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1932년에 그림이에요. 자, 1932년이면 이제 나치가 막 이제 기승을 부릴 때예요. 자, 그러니까 이 화가를 봤는데, 이 사람 봤는데, 잘 보세요. 이런 표현이 썰지 모르겠는데 막 찍고 계셔서 좀 의사치고는 좀 이렇게 얼빵해 보이지 않아요? 좀 이렇게 멋있게 보이지는 않게 그렇죠. 왜 게다가 외과 의사인데,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이 의사는 독일 의사 중에 최고의 의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의사고 독일을 대표하는 막 의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그랬을까? 그러니까 뭐냐, 머리카락이 없다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콧수염도 있는 것도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우스꽝스럽잖아요, 약간. 자, 그래서 이상한데 겉모습과는 틀리게 이분은 1928년부터 49년, 무려 20년 넘게 베를린의 샤리테 병원에서, 아주 유명한 큰 병원에서 교수가 있었고, 외과의사, 그때는 뭐 이렇게 분과로 막 나눠져 있지 않았을 텐데 흉부외과 쪽에서 아주 유명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쌓았던 교수였어요. 자, 그래서 이 교수가 당시에 너무너무 뛰어난 의사였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음압이라고 해서 우리 수술할 때 이렇게 필요한 외과적인 어떤 장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막 개발했던 이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것도 장치에 개발했던 의사로서 당시에 꽤 유명한, 지금으로 따지면 흉부외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라이프치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라이프치라는 곳이 독일에서 그전에는 이제 동독에 소속되지만 아주 유명한 도시거든요. 거기에서 의학 공부하고 아주 유명했던 분인데, 가슴을 여는 거,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수술, 보통 다 죽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런데도 그런 거 수술하고 1차 세계대전에는 군의관을 하면서, 우리 의족 알죠? 의족을 막 개발하기도 해서 의학사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것을 개발했던 의사고, 이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자,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심호흡을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왜 제가 이렇게 보여드냐면, 당시로서는 꽤 똑똑한 의사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짓을 하냐면, 수술을 하고 나면, 자, 가끔씩 이런 얘기 듣죠. 수술했는데 갑자기 수술방에서 거즈를 수술부에다 넣고 왔다는 거, 그런 얘기 들으시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르지 않아야 될 동맥을 자르고 막 이런 거 있죠. 이 의사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뛰어난 의사이긴 한데 이 의사가 조금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 의사들한테나 후배 의사들한테 화를 엄청 내고 짜증을 막 내리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쩡한 혈관을 묶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짜증을 내고, 그리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후배 의사들이 굉장히 너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결국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이제 그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나누어졌을 때, 그때 이제 선택을 했을 때 대다수 뭐 서독을 많이 선택하는데, 이 사람은 또 그때도 당시로서 아직 정신이 멀쩡할 때 동독을 선택을 해요. 그것도 굉장히 뛰어난 선택이었어, 나름. 자, 그래서 그때 이렇게 나치의 이분이거든요. 히틀러랑 같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분이 나치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상을 받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오명을 받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의혹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당시 아주 뛰어난 뭐 이렇게 수술하는 장면도 그림으로 막 받쳐지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어블로는 뭐 수술용 음압 장치도 만들고, 당시로서는 절대 못하던 수술도 했던, 굉장히 뛰어난 수술도 많이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짓을 하고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냐면, 멀쩡한 젊은 친구들을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니까 법정에 쓰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 힘든 수술을 해서 살게 된 환자들도 있게 되니까 어쨌거나 법정에서는 무죄가 돼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뭐 법정에 가는 거가 됐는데,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결국 이건 뭐냐면, 결국 이 사람은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 병을 알게 돼서 결국 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치매라는 거 아시죠?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가 되면은 의사가 뿐만이 아니라 이제 쉬어야죠. 약도 먹고. 지금이야 알츠하이머 치매의 진행을 좀 더디게 하는 약이 나왔는데도, 그런 약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도 계속 수술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냐면 이분 때문에 뭐냐면 이제 이분이 이제 잘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랬는지 이때분에 그 의사들이 정년제 아시죠? 교수가 한 번 되면 종신제였는데 이때는 대학 교수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먹으면 그만하세요 하는 정년제가 도입이 되겠다는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독이 생각만큼 막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직 이때는 치매가 오기 전이었어요. 자, 그런데도 우리의 막스 리베르만은 이분의 오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릴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되게 화가의 어떤 눈이라는 거는 이런 눈이 정말 대단한 게 아닌가를 봤었던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왜 이쁘면 이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냐? 둘이는 친구였어요. 둘이는 친구. 그러니까 같은 이웃이었다는 거예요. 1932년에 막스 리베르만은 이때 이미 뭐냐?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에서 탄압을 받기 시작해서 화가로서의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놨어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별장도 다 뺏기고 그래서 결국 자살하게 되고 죽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워블로우는 이 사람이 동료였다는 거. 그러니까 나이 차이는 꽤 나지만 같이 이웃이었기 때문에 도와주러 갔다가 그때 그림을 그려주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의 리베르만은 이 사람이 좀 지나서 치매가 올 것을 알았는지 이런 표정을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건 제 생각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적 능력이 상실되기 훨씬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정상의 표정이 아닌 어딘가 모르게 우스꽝스럽고 어딘가 중에 표정에서 무엇인가 치매가 아니더라도 뭔가 지적 능력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리베르만이 사람의 순간을 잘 포착한 초상화를 그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 이게 잠깐의 어떤 이렇게 이게 강의하는 거를 뭐 다 잊어버리셨도 몰라도 이분이 아니 이 막스 리베르만을 잘 좀 기억해 주시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하나 끝났고요. 자, 또 다른 것도 또 안 한 걸 해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좀 봤던 거를 잠깐 해드릴게요. 자, 이 그림 아세요? 신석기? 자, 신석기는 아닌 게 뭐 예전 그림인데 이게 한참 후에 그린 건데 예. 한참 후에 그린 그림인데 그 성경에 있는 거를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이제 요거는 책에 있는데 뒤에 건 책에 없는 걸 제가 또 한 건데요. 자, 보시면 티소라는 프랑스 출신이지 프랑스지만 영국에서 이제 활동했던 화가인데 티소가 그린 우리가 카인과 아벨이라고 아시죠? 카인과 아벨.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굉장히 아주 되게 스산한 기운이 막 풍기는 그런 숲길을 갖다가 막 걷는데 누가 봐도 이렇게 이 사람은 형인 누구겠죠? 누구였어요? 카인이고 아벨이겠죠. 자, 도끼가 막 들고 있죠. 자, 결국에는 우리는 알죠. 성경에서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런데 왜 죽이는지는 이유를 아세요? 뭐 때문에? 잘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카인 카인 아, 카인이 왜 이렇게 아벨을 이렇게 했는지는 잘 찾아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이게 됐는지는 이제 성경을 보시면 되고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 이것도 이제 독일화가인데 뭐 개인적으로 제가 독일화가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독일은 이제 표현주의화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표현주의라는 거는 자기 어떤 내적인 감정을 몸으로 드러내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붓터치가 굉장히 강렬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건 제목이 카인이에요, 카인. 그래서 이렇게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좀 잔인하게. 아벨은 제목이 없죠, 이렇게. 자, 그런데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결국 이 끔찍하게 이렇게 카인이 형이 동생 아벨을 살해했는데 오른쪽 그림 보면 이렇게 돌더미를 막 이렇게 파헤치고 이렇게 막 죽였는데 자기도 그게 못다 이게 너무나 아쉬웠는지 표정이 어떻게 되면 굉장히 자신도 이렇게 막 무서워해요. 이렇게 까마귀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자, 그런데 이게 제목은 카인만 돼 있고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살해를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자, 밑에는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썼던 그림이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제 책에는 이 다음 내용이 쫙 있어요. 뭐 책을 뭐 어디서 구해서 보셔도 되고 도서관도 있고 막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자, 저는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화가는 표현주의 화가인데, 자, 이 그림을 그린 시기를 보세요. 자, 언제 그렸죠? 1917년에 그렸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그 전에 1899년에는 이런 그림을 그렸었어요. 자, 표현주의 화가라고 치고는 좀 물론 초상하긴 하지만 그냥 평범해 보이죠. 자, 그림 속에 있는 이 사람도 닥터래요. 페르낭트 마인저래요. 자, 무슨 가사냐면 산부인과 가사예요. 산부인과, 그러니까 부인과 가사인데 산부인과, 이때는 뭐 그런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산부인과 가사인데 이 사람도 유태인이었어요. 독일에는 유태인이 많으니까 똑똑해요, 유태인들이. 자, 그런데 이 유태인은 의사긴 한데 작가였어요. 뭘 작가? 고전이나 뭐 카이사르 전기 막 이런 것 때문에 유태인이긴 하지만 작가로서 되게 유명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작가로서 많이 활동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내셔널 갤러리인데 보시면 이 사람 그림을 딱 보면은 되게 당당해 보이고 붓터치도 보시면 굉장히 위풍당당해 보고 대상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렇게 묘사해 보이잖아요. 대상이 굉장히 사실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이런 표정, 이게 손에다 이렇게 넣은 표정이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 있어 보이고 이런 그림이죠. 이렇게 인상파적인 그림을 그렸죠. 이렇게 당당해 보이죠. 자, 언제 그림을 그렸는지를 보시면, 자, 99년에 그렸다는 걸 보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전에 그렸던 걸 또 보시면 99년이니까 좀 지나서 이분은 이제 이게 그 고전의 그 성경에 있는 살로메라는 얘기를 아시나요? 살로메는 뭐냐, 이렇게 목을 치는 아주 잔인한 얘기죠.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하는, 자, 이렇게 이런 되게 잔인한 그런 건데, 이 코린트라는 화가도 독일 화가인데 이 코린트도 인상파로 시작을 했어요. 인상파로. 그러니까 독일에는 이런 말도 있을 정도였어요. 독일에는 코린트가 있다면, 그러니까 프랑스에 모네가 있다면, 클로드 모네가 있다면 독일에는 코린트가 있을 정도로 인상파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었죠. 자, 그래서 자기 자화상을 젊었을 때의 그림을 보시면 96년이에요. 자, 몇 살이죠? 60이니까 38이죠. 자, 38살 때 이런 표정, 너무 노안이죠. 너무 노안 아니에요? 네. 너무 노안인데 자, 이런 표정을 뒀어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만만하죠. 그러니까 이때 이미 어떤 그 화가들 모임에서 대장이었어, 대장. 그러니까 38살에 크게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자신만만하고 막 배도 부르고 막 그래요. 되게 자신만만하게 막 이렇게 자신만만하죠.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혼도 아주 젊은 여자 후배랑 자기 제자랑 결혼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여자들이랑 막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림들이 되게 밝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런 예쁜 꽃 그림도 그리고 그래요. 자,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이렇게 이런 화가들이 근데 성격이 되게 뭐라고 하냐, 우리가 여기가 좀 젊은 층으로 많은데 타입 A라는 성격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타입 A 성격이 어떤 거죠? 되게 강하고 되게 뭐라고 그러죠? 되게 강렬하고 좀 이렇게 고집이 세고 막 이렇게 급하고 뭐 이런 사람이고, 이런 표현 요즘은 잘 안 쓰긴 하지만 어쨌거나 되게 뚱뚱해요. 되게 뚱뚱하고 되게 급하고 좀 사람 못 살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병에 위험 인자가 되냐면 뇌졸중 들어보셨죠? 뇌졸중의 위험 인자가 되는데 결국 뇌졸중을 알아요, 이 사람이. 자, 그러니까 뇌졸중을 앓게 됐는데, 그래서 뇌졸중을 알게 됐는데 말씀드렸던 아주 젊은 부인의 힘을 받아서 어떤 일이 있냐면 1911년, 이게 아주 중요해요. 1911년에 뇌졸중을 앓게 돼요. 뇌졸중을 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죽지는 않지만
죽지는 않지만 뇌졸중을 앓게 되면 뭐 어떤 거가 마비가 온다든지 어떤 데가 마비가 오든지 심하면 뭐 죽을 수도 있지만 마비가 온다든지 굉장히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1911년에 계속 술도 많이 먹고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11년에 뇌졸중을 앓게 돼요. 그래서 신체 일부가 마비 증상도 오게 돼요. 하지만 이분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 극복을 하는데 그림으로써 극복을 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샤로트라는 아내 때문에 그림을 계속 그리게 되고 그걸로써 어떤 그게 재활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10년의 그림이 있어요. 10년에. 이 10년의 그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아까 언제 뇌졸중을 알았다고 그랬죠? 1911년에 알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뇌졸중을 알면 우리가 미세한 그림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들이 굉장히 사실적인 그림들도 있고 조금 이렇게 투박한 그림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뇌졸중을 앓게 되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사실적이고 미세한 그림은 그릴 수 있겠어요? 못 그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뇌졸중을 앓기 전이니까 물론 이거는 연습했던 그림이에요. 연습작인데 그러니까 대생을 그린 거죠. 펜슬 연필로 그린 건데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매우 뭐죠? 이렇게 사실적인 자기의 표정을 이렇게 뭐 진지한 표정이라든지 웃는 표정이라든지 화난 표정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렸죠. 자, 그러니까 이 화가는 매우 그 뇌졸중을 앓기 전에는 이렇게 사실적인 표정을 아주 굉장하게 잘 그렸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여기에요, 우리가. 자, 그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게 과연 이렇게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잘 그리는 게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건지. 물론 이게 미술사를 통해서 아주 뭐 르네상스 시기부터 보면 아주 고전적인 재현을 목적으로 해서 똑같이 그리는 화가들이 잘 그린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예쁜 꽃들을 잘 그리던 화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모대학, 서울에 있는 모대학은 미술대학에서 실기를 안 봐요. 아세요? 실기를 안 봐요. 왜냐? 실기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창의성, 독창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자, 뭐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이분의 이제 그림이 그분이 그림이 나중에 24년에도 그림을 그려요. 자, 뇌졸중을 앓고 한동안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분은 그 1911년에 뇌졸중을 앓고 1925년 죽기 직전까지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 시대보다 훨씬 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뚱뚱하고 물론 살은 많이 빠졌죠. 뚱뚱하고 굉장히 그 성격도 급하고 술도 굉장히 많이 먹고 술 담배도 많이 했지만은 아내의 내조와 그림이라는 거를 통해서 힐링을 해서 오래오래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을 앓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14년간은 계속 그림을 계속 그려요. 그래도 13년 후에 그렸던 이 표정 물론 세세하게 미세하게 아주 그런 정밀한 표정은 그리지 못했지만 이 시카고 미술관에 있는 이 그림이 훨씬 더 미술사적으로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어떤 그림보다 뇌졸중을 앓기 전에 앓고 난 다음에 이런 그림들 더 표현주의적 그림, 표현주의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자기의 내적인 감정을 표현했던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뇌졸중을 앓기 전에 멀쩡했을 때 그림, 이런 그림과 이런 그림보다는 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그림 다시 보시면 이 그림이 뭐죠? 1911년에 뇌졸중을 앓았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이 다시 보시면 이렇게 뇌졸중을 앓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은 아주 세세하게 미세하게 필치가 그렇진 않지만 더욱 사실적인 이런 그림들이 더욱 인간의 내면에 자기의 표현을 더해서 미술사적이나 더 가치가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어떤 거를 대상을 똑같이 재현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적절하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 또 할게요. 됐나요? 자,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은 돼요. 자, 그다음에 또 자, 그다음 이제 또 뭐 술에 관한 얘기를 또 한번 해볼까요? 술은 또 제가 이게 원래 대상을 제가 좀 잘못 알고 와가지고 자, 그다음에는
많이 알려진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많이 알려진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아니 많이 알려진 얘기, 예, 많이 알려졌는데 조금 잘못 알려진 얘기. 자, 이거 하나 해드릴게요. 자, 가고 싶은 마음에. 이건 책에 있는 내용인데, 자, 이게 우리 모나리자라는 그림 아시죠? 모나리자는 저기 루브르에 있잖아요. 근데 루브르에 있는데 다들 많이 보셨죠? 자, 그런데 모나리자가 유명하게 된 것도 이것도 뭐 많이 알려진 얘기라서 제가 뭐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모나리자가 한때 이게 이제 흑백 사진이니까 1911년에 도난이 됐어요. 그게 지금 모나리자가 유명하게 된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저는 모나리자 보러 루브르에 가는 분들한테 웬만하면 보지 말라고 그래요. 왜? 모나리자 그냥 컴퓨터로 보는 게 더 자세하다. 굳이 보면 실망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근데 너무 상징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 모나리자 말고 다른 걸 못 보니까 차라리 거기에 그 많은 소장품 중에 볼 게 너무 많으니까, 자, 어쨌거나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 모나리자가 이게 빠졌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모나리자가 그 많은 것 중에 이렇게 하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모나리자가 유명하긴 하지만 그렇게 그닥 그전엔 유명하지 않았는데, 모나리자가 어떤 누구에 의해서 도난이 되고 난 다음부터 유명해졌다는 거 있죠. 그럼 그때 누가 모나리자를 훔쳤냐? 그게 이제 당시의 이슈였어요. 실제 모나리자는 이렇게 됐죠. 자, 모나리자가 뭐 세상에서 가장 비싸다, 가장 뭐 아름답다, 뭐 그런 얘기는 하도 많으니까 보시면 되고, 실제 모나리자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난리가 나요. 막 난리가 이 안에 뭐 난리가 나는데, 뭐 굳이 뭐 이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당시에 이제 누가 이렇게 모나리자를 훔쳐갔을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그때 의심을 받았던 사람 중에 유력한 용의자 중에 하나가 기욤. 자, 유력한 용의자 하나가 여기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기욤 아포니넬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당시대 아주 뛰어난 당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비평가였어요. 비평가이자 시인. 자, 뭐 우리 연식 있는 분들은 다시 아실 거예요. 미라보다리라고 아실 거예요. 미라보다리. 자, 옛날 교과서도 나왔는데 미라보다리 시인이었고, 이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였어요. 왜?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이런 식이었어요. 루브르에는 이런, 그 전에 사설에다 글을 잘 쓴 사람인데 사설에다 이런 글을 썼어요. 왜 루브르에는 현대 작가들의 그림을 전시하지 않고 왜 고전만 갖다 전시하냐? 이런 대표적인 전시회는 왜 옛날 할아버지 그림, 왜 옛날 고전만 갖다 놓고 현 동시대 화가들의 그림은 갖다 놓지 않냐? 막 비평글 났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사실 프랑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외국인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훔쳐가지 않았을까? 막 이런 의심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 사람 조수가 당시 약간 그 프랑스 그 루브르 박물관의 조각품에 약간 밀거래했던 의심도 있었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비평을 했던 건데, 그때 또 하나 의심받았던 사람이 피카소예요. 자, 피카소도 어디죠? 출신은 스페인 출신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 아포니넬리 얘는, 이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이고, 이 사람은 피카소는 스페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프랑스 입장에서는 정통 프랑스 사람이 아니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적국의 사람들이 우리의 소중한 보물을 훔쳐가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대서 막 그렇게 이게 막 나왔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수사를 막 좁혀가니까 결국엔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범인이 페루지아라는 빈센치 페루지라는 사람이 발견된 거죠. 이건 누구냐? 이탈리아 문화재를 약탈해간 사람이 아주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져갔는데, 이 사람 뭐라고 했냐? 원래 루브르의 이 그림은 원래 누군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이탈리아 그림이 왜 루브르에 있냐? 그러니까 약간 민족적인 거를 자극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사실. 이거 역사를 알면 그렇지 않아요. 역사는 혼자서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역사를 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갖다 준 게 아니라 갖다 바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 자기가 괜히 민족적 그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루브르의 더러운 돈을 세상에 고발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자, 그래서 막 그런 걸 잠재우기 위해서 이거를 루브르에 갖다 주기 전에 막 이탈리아 전역에 전시를 하고 결국에 갖다 주게 돼요. 자, 여기까지 막 서론입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탈리아 전역에 성황에 전시를 하다가 결국에 루브르에 이렇게 방탄을 갖다 놨죠. 이 방탄유는 누가 해줬는지 아세요? 우리가 별로 싫어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해줬어요. 일본 사람들이 NHK. 네, 자, 일본에서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런 건요. 자, 일본에서 했어요. 일본에서 방탄, 이거 방탄이에요. 총 쏴도 튕겨 나가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일본에서 어쨌거나 이렇게 다신 지금 받고 정말 볼품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비표 이렇게 이렇게 도난 사건이 모나리자 도난 사건이 유럽에 완전히 많이 퍼져게 돼서 이탈리아 언론들이 프랑스의 문화재 관리뿐만 아니라 이런 걸 굉장히 비꼰 이렇게 만화 같은 것이 많이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럼 이 사람은 뭐죠? 감방에 잠깐 갔다가 오해만 있다가 풀려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을 좀 우리가 알아야죠. 이 사람이 과연 누군데 그런 오해까지 방했냐? 자, 요거는 보세요. 요거. 자, 일단 눈썹 갖고 좀 그렇죠. 자, 여기는 우리가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은데 오랑주리 미술관이에요. 이 그림은 아주 최근에 2019년에 구입을 했어요. 2019년에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개인 소장자부터 이 그림을 사들인 거예요. 왜? 이 그림은 너무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그림을 산 거예요. 그림은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요. 자, 누가 그렸냐? 마리 로랑생이라는 여자가 그린 기욤 아폴리네르예요. 둘이는 누구냐?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죠. 자, 그래서 마리 로랑생 그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둘이 애인이 이 사람을 그렸어요. 근데 이 마리 로랑생이라는 여자는 거의 남자를 그리지 않아요. 남자를 안 그렸는데 그렸다는 건 되게 특이한 거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그렸기 때문에 그것도 특이한 거죠. 자, 그런데 뭘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그만큼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만큼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경찰서나 그 깜방에 있었을 때 로랑생이랑 사귀게 됐는데, 그때 뭐 오해도 있고 막 그러다 결국 헤어지게 됐어요. 그 헤어지기 전후에 그 유명한 미라보의 달이라는 시가 생기게 된 거죠. 미라보라는 거는 참고로 어디냐면 저기 이제 가보시면 여기요. 우리 끝나고 나면 그 코로나가 종식되면 한번 꼭 가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림을 그려요. 뭐냐? 로랑생이 또 그린 그림이 이것도 재밌는 그림이에요. 발티모어라고 머릴랜드에 있는 건데, 자, 여기 이 사람 누구냐? 유명한 누구죠? 기욤 아폴리네르예요. 얘가 누구냐? 피카소예요. 피카소가 이렇게 작게 된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피카소는 항상 중심이 있어야 되고 항상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피카소가 이렇게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애인이라는 걸 딱 보인 거죠. 이건 이제 유명한 피카소의 애인이 있어요. 피카소 애인. 자, 이게 누군지 한번 또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말씀드리면 페르낭도 올리비에라는 여자인데 어쨌건 애인이고,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폴리네리가 사랑하는 애인이 이 마리 로랑생이 사랑하는 사이였고, 이 사람이 그린 자기의 자화상이에요. 자, 그래서 둘이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잘 됐으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늘 드라마를 보듯이 헤어지게 되죠. 자, 헤어지게 되는데 열렬히 사랑했지만 헤어지게 돼요. 자,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지다가 근데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곳이 지금 어디냐? 파리를 가시게 되면 꼭 가야 되는 곳.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쭉 올라가면 지금은 이게 터만 있어요. 터만. 여기가 이제 터인데 이 터가 여기가 처음 만난 곳이 우리가 세탁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탁선. 그 세탁선이라는 곳이 지금은 이 터 자리만 있어요. 몽마르트 아시죠? 몽마르트 언덕에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이곳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그 유명한 피카소가 젊었을 때 있었던 이 자리고요. 세탁선에 터줄 때 가면 누가 뭐라고 해도 피카소죠. 자, 그래서 이게 피카소고, 요게 이제 이게 바로 세탁선을 프랑스 말로 쓴 거고, 이 자리가 이제 있는 거고, 이때 또 하나의 그림을 그려요. 여기도 중심은 당연히 또 우리의 기욤 아폴리네르가 되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처음 구입한 사람은 이 그림을 구입한 사람은 그 유명한
우리가 그 거트루드 스타인이라고 해서 이거 거트루드 스타인이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작가인데, 이건 이제 우리 요즘에 유명했던 영화도 있죠. 영화에도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도 막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색깔을 써서 그렸던 아주 유명한 그 그림이 바로 세계를 바꿨던 이 그림이 바로 아비뇽의 아비뇽의 그 처녀들입니다. 이 그림이 절대로 아름답거나 그렇진 않죠. 하지만 이 그림으로 인해서 현대 미술이 탄생이 된 거예요. 이 그림이 좋다는 거를 느끼셔야지 여러분들 현대 미술이 뭔지 아세요. 이 그림은 절대로 아름답지 않아요. 이 그림이 뭐가 아름다워요? 지저분하죠. 당시도 그렇죠. 하지만 이 그림을 이해해야지 현대 미술이 뭔지 알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는 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체파, 뭐 오르피즘 이런 것들을 정립해줬던 이론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아포니넬리예요. 아포니넬리. 이런 걸 정립해준 사람이 있어야 돼. 이론적으로 화가들이 하진 않잖아요. 자 그리고 그렇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었던 거고요. 빨리 끝내달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이 사람 자체로도 우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그림 속에서 막 이렇게 그린 거 아시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캘리그램이라고 그래요. 글씨로서 막 이렇게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을 아폴리네르가 최초로 했었어요. 그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캘리그램인데 요거를 인터넷이나 이렇게 블로그 보면 잘못 하는데, 여기에 주인공이 마리 로랭생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마리 로랭생이 아니고요. 마리 로랭생이 아니고 또 뭐 여기 있는 게 또 뭐 샤넬이다 막 그런데, 어쨌거나 이건 다른 사람이고요. 자 결국엔 뭐냐, 이제 다 끝나가요. 자 그런데 비운하게도 당시에 또 모딜리아니가 그렸던 우리의 기욤 아폴리네인데, 기욤 아폴리네는 안타깝게도 1차 세계대전 때 참전을 해요. 왜? 되게 웃긴 거는 세계대전을 참전한 이유는 뭐냐, 프랑스 국적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희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참전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에서 딱 총탄을 머리에 맞게 되고 난 다음에 맞게 돼요. 자 그런데 뭐냐, 맞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결론은 성격이 바뀌게 돼요. 사랑하던 애, 그때는 이미 헤어졌어요. 다른 여자를 사귀어요. 일단요. 다른 여자를 만나니까 경막한 철혈이 막 있게 되는데 성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성격이 이상해져요. 이상해져서 자 막 이상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당시 사귀었던 애인이랑 헤어져요. 막 편지를 교환하고 막 약혼했던 사이인데 헤어져요. 왜? 감정은 괜찮아요. 근데 이쪽 안에, 그러니까 전 정부의 이쪽에 손상을 받으니까 다 사고력이나 이런 거는 다 괜찮은데 뭐가 틀려지냐면 감정적인 게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다정다감한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쪽이 손상이 되니까.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이상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의학적으로 이게 신경과사들이 뭐라 했냐, 아폴리네르 증후군이라고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헤어지게 되고 어때 살게 됐죠. 그리고 결국에 이 누구냐, 우리의 아폴리네르는 1차 대대전에 참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참호전이 1차 대대전에 유명하거든요. 이 참호전 때문에 그때 당시에 폐가 망가지게 돼요. 자 폐가 망가지게 돼서 그때 우리 지금 스페인 독감 알죠? 스페인 독감을 앓게 돼서 그렇게 돼서 역사 속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파리를 가게 되면 파리에서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그걸 피해가지 못해서 전쟁 후에 가스탄 후유증 때문에 폐가 안 좋은 상태에서 담배도 많이 피워서 스페인 독감에서 치명적에서 그러다 죽게 됐죠. 지금은 우리의 페리 라세르 묘지에 로랑생의 묘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폴리넬리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황현산 씨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문학평론가에서 이대에서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초현실주의고, 이분이 뭘 했냐면 프랑스 문학을 우리에게 번역을 했는데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자 근데 저는 사실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아폴리넬리도 막 이렇게 어릴 때 알게 됐는데, 자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아무튼 굉장히 아주 뛰어나시게 번역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제 요즘에 이제 인기 있는 티마이텔이라는 이런 책에 이렇게 표지판에 이렇게 그림이라는 게 이런 책에 이게 그림이 현대 아주 유명한 이런 그림 속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그림 속도 찾아보시면 이런 그림이 다 티마이텔에 나온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게 여기 미라보다리를 그렸던 폴시냐기 그림이 있고요. 지금 이제 바로 미라보다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라보다리는 가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미라보다리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보다리 현판도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미라보다리는
우리가 요 그 마리서사라고 있어요. 이게 마리서사. 마리서사가 박인환 시인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945년에 종로 서점의 이름에서 책방 안에는 이게 박인환 시인이라고 아세요? 이 박인환이 마리서사가 바로 그 유명한 마리 로랑생과 헤어진 그거에서 이름을 딴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서없이 한 것 같아서 예, 뭐 되게 시간이 딱 한 시간 돼서. 빠르게 미술 속에서 나타난 의학적인 박강혁 작가님의 의견들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혹시 우리 박강혁 작가님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어린이? 사인이요? 사인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주실 거죠, 박 작가님? 네. 그리고 또 다른 발표에 관해서 질문하실 거 있나요? 모나리자가 왜 방탄유리로 해요? 그럼 그 경비원들만 딱 둘러싸게 하면 되는데 왜 모나리자가 방탄유리로 감싸요? 모나리자를 그거 말고 아까 그 책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손상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방탄유리로 안 하면 혹시라도 손상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방탄유리로 한 이유는 혹시라도 이게 뭐 누가 테러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박강혁 작가님께 큰 박수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